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좀 신숙해졌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나무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산에 있는 나무를 오늘 하기로 한 날이죠. 근데 산에 있는 나무 중에는 이제 침려수 등이 많으니까 일단 침려수를 먼저 어느 정도 훑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이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마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뭘 심는다고 했죠? 구상나무, 그죠? 예. 그래서 구상나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구상나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종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상나무는 근데 사실 많이 못 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히 자연적으로 자란 아이들을 보려면 높은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한정된 공간. 특히 이제 한라산에 가장 많은데 한라산이나 덕유산, 뭐 오대산 정도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어갖고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보셨는데 구산나무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그래서 또 열매가 잘 안 열리면 저게 전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상나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기 화면에 보면 여기 구상나무 나오죠. 여기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자, 여기 요 상태, 요런 상태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으죠. 요런 상태에다 그냥 장식만 하면 돼요. 그런 이런 나무를 마을에다 많이 심어서 어느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단 며칠간만 여기다가 불을 켜서 밤에 너무 늦게까지 켜놓으면 아이들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까지만 불을 켜서 이걸 크리스마스 축제를 좀 즐기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요. 쭉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뭐 이제 열매가 여기 잎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요거 뭘까요? 조금 이제 덜 자란 어린 열매. 근데 구상나무를 보면 이렇게 보라색을 띈 게 있고 이렇게 푸른색을 띈 게 있고 그렇죠? 그럼 구상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이렇게 푸른색을 뗐느냐, 검정색을 뗐느냐, 또는 붉은색을 뗐느냐에 따라서 이건 약간 검은색이 나죠. 이건 검은 구상이라고 불러요. 열매. 자,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굉장히 높은 데 있죠. 눈밭에 아주 멋있게 폈죠. 자, 요 검은 구상, 요게. 자, 재밌지 않아요? 얘는 열매가 하늘을 보고, 이게 다 자라면 요 길이가 한 6cm 정도 돼요. 이게. 솔방울은 약간 또 구형이잖아요. 얘는 이제 좀 길죠. 이런 형태. 또 여기 또 잘 안 보이네. 요거는 자, 이게 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은 좀 달라요, 모습이. 요거는 요 끝에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잎이 짧으면서 이렇게 여기부터 약간 보들보들해요. 얘는 잎이 따갑질 않아요. 우리 전나무 같은 경우는 만지면 좀 따가운데 얘는 그렇지 않죠. 요 꽃이 핀 상태예요, 지금. 침엽수인데 무슨 꽃이야 그러신 분이 있죠? 그리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소나무 종류 있죠?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봤어요? 그냥 내가 말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의도가 내 피니까 그러지? 그렇게 그거죠? 보신 적은 있어요? 분명히 봤어요, 봄에. 근데 그게 꽃인지는 몰랐던 거지. 자, 우리 봄 되면 송화가루 막 날리죠. 그게 뭐예요? 우리 송화가루라고 하죠. 송화는 소나무 송자에다 꽃화자, 소나무 꽃가루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수꽃이에요. 이 암수 한 놈도 있지만 수꽃, 암꽃이 보통 있어요. 우리 사람은 지금 남자, 여자가 있듯이. 그래서 바람에 샥 이제 그 수꽃이 막 나 자기 짝을 찾아서 막 날아가죠. 그 중에 연애에 성공한 놈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죠.
이제 날아가서 운 좋은 친구가 암꽃에 앉는데 암꽃은 많이 피질 않아요. 근데 세 가지에 그냥 끝에 한 개에서 뭐 6개, 7개까지 이렇게 모여 달리는데 거기를 만나는 놈이 운 좋게 이제 결혼을 해서 솔방울이 되는 거죠. 꽃이 펴요, 분명히.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얘도 구상나무도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얘도 소나무과에 속하거든요. 소나무 집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숫꽃이 피고 암꽃이 또 따로 핍니다. 자, 그리고 그 펴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된 거죠. 그럼 쭉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얘는 특징이 열매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통 열매들이 어릴 때는 하늘을 봤다가 자라면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얘는 끝까지 꼿꼿하게 서요. 나중에 이제 얘가 씨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소나무가. 그 잎은 크진 않고 짧으면서 보들보들. 자, 이게 이제 약간 큰 이제 구상나무인데 여기다가 장식을 하면 이쁘겠죠. 요건 씨예요. 요 씨가 있고 여기 날개가 달렸죠. 자,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걸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날개 씨자를 써서 식과라고 보통 불러요. 이렇게 단풍나무나 요런 우리 침려수종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왜 달았을까요? 심어 있으면 돼. 사과처럼 심어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날개를 왜 달았을까요? 멀리. 그렇죠? 왜 근데 멀리 가려고 그러죠? 내 자식은 옆에서 둘라 그러잖아요. 보통.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진짜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붙잡아 두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때는 이제 싫은데 애가 이제 독립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얘들은 가능하면 멀리 보내요. 식물들은. 내 옆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햇빛이죠. 식물들, 모든 식물은 햇빛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미 컸는데 내 바로 밑에 놔두면 내가 햇빛을 가려버리죠. 오히려 아이들이 크지 못하게끔 환경을 조성해버려요.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식물들은 움직이지 않죠.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 있죠. 거의 이동이 없죠. 그럼 얘네들을 멀리 보내서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두면 혹시 그 자리에 불이 나거나 그 자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몰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멀리 보내서 여기에 서서 유해수가 생겨도 멀리 떨어져서 번식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모든 식물은 가능한 멀리 보내요. 근데 이렇게 날개를 다루는 애들은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애들을 활용을 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식과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항상 부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려고 그러고, 어떤 거는 뭐 독고머리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가시를 해서 열매에 가시 같은 걸 내보내서 달라붙어요. 사람이나 뭐 짐승에 옷이나 몸에 달라붙어서 멀리 가는 거예요. 뭐 도깨비 바늘이니 뭐 이런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시를 만들어내는 열매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사과나 배처럼 마시는 거 있죠. 엄청 맛있죠. 근데 그거는 걔네가 나무가 여기 뭐가도 있네요. 얘는 원래 맛없게 만들었지만 가능하면 과육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누군가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대신 씨는 우리 씨 먹나요? 안 먹죠. 씨는 맛없게 만들어요. 또 더군다나 약간의 독성까지 만들어요. 그 안에. 그럼 먹으면 안 좋게. 그래서 이 과육은 맛있게 먹되 먹고서 씨를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서 과일을 따서 고절해서 먹고 고절해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동을 하거나 하죠. 그러면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짐승 같은 경우는 통째로 씹어 먹으면 씨는 뱃속을 통해서 응가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먹었지만 저쪽 가서 싸거나 저쪽에서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씨를 저 멀리 보내게끔 만들죠. 그래서 과육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라고. 대신 씨는 맛없으니까 먹지 말고 저쪽에 갖다 놔라. 그리고 씨를 또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특히 작은 아주 앵두처럼 작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도 있죠. 걔네들은 이제 새를 노리는 거예요. 새한테 옮기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먹지만 새는 작은 열매를 먹어서 그거를 통째로 먹죠. 새는 이빨로 씹어 먹지 않으니까. 그럼 통째로 넘기면 위산이 많죠. 그럼 새는 직장이라 그러는 그대로 나온대요. 통과에 대해서 오래 머물리질 않은가 봐요. 그럼 식물들은 그 씨에다가 그걸 계산을 해요. 새 뱃속에 들어갔을 때 머무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뱃속을 통과해서 나오면 오히려 발화하기 좋게끔 적당히 이렇게 물러지게 만들게끔 그거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씨를 만들죠. 그래서 새가 먹고 날아가서 딴 데서 똥을 싸면 그게 이제 발화가 또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요. 얘도 그래서 얘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침엽수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래요. 식과를 많이 달아요. 주로 이제 바람을. 왜냐하면 얘는 번식을 할 때도 수정을 할 때도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꽃가루를 많이 만들어 쑥꽃가루를 많이 만들어서 암꽃에 만나서 하는 것처럼 주로 바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식과를 많이 달아요. 이게 무엇을 쭉 눈에 익히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기 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자랐죠. 열매가 색깔이 약간씩 틀리죠. 그래서 종류가 붉은 구상, 검은 구상, 푸른 구상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검은 구상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높은 산을 위주로 백두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소백산을 거쳐서 덕유산을 거쳐서 지리산 내려갔죠. 이렇게 높은 산에 주로 분포를 해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이걸 아직까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얘가 다 자라면 우리 솔방이 누렇잖아요. 꺼먹거나 얘도 이렇게 누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그 씨가 거기서 그 사이에 튀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통통하고 이쁘던 녀석이 이제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씨가 다 빠져나와서 다 바람에 날아가고 속심만 남아요. 맨 끝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속심만 꼿꼿하게 앙상하게 서 있어요. 우리 저기 생산 끝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앙상한 몸매가 남듯이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길게 남고서 나머지는 날아가요. 서글프죠. 근데 서글픈 게 아니죠. 걔는 바로 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니까. 내 후손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쓸쓸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후손이 또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자, 이게 구상나무인데요. 요거랑 산에 가면 비슷한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분비나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거 약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분비상황이라는 그 상황버섯이 있어요. 상황버섯은 알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상황은 뽕나무 상자에 누를 황자를 써서 이제 뽕나무에서 누렇게 붙어 있는 버섯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버섯 종류가 목질 진흙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진흙처럼 이렇게 막 뭉쳐나는데 목질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런 나무 그게 나는데 그게 한 뽕나무에만 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무에 붙어서 자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분비나무라는 그 나무에도 이게 상황버섯이 붙어요. 근데 그거랑 좀 그냥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단지 요걸로 구별을 해요. 열매 편이 구상나무 이렇게 훌딱 뒤집혀져 있어요. 근데 분비나무는 이게 뒤집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근데 그걸로 구별을 해요. 자, 그럼 구상나무는 됐고,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요건 시내에서 많이, 메타세카이는 심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보는 소나무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산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안 갔대. 근데 보긴 봤는데 소나무인지 모르는 거야.
그 정도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전 국민의 99% 이상은 소나무를 다 아니까 소나무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나무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소나무가 종류가 속으로 아이 그건 안 보여도 알아 이러시는 분 있죠. 근데 소나무를 다 알긴 아는데 의외로 구체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의품속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나오네요. 아까 했죠. 소나무 꽃이 피나 안 피나요 했죠. 근데 딱 아시고 눈치채고 핀다 그랬죠. 자, 뭐 같아요? 꽃인데 수꽃이에요. 이게 햇가지예요. 이렇게 새로. 요게 아직까지 자라는 중이고요. 수꽃이 피고 요거 뭐 같아요? 이쁘죠, 되게. 요거는 콩알만 해요. 크기가. 요렇게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아주 붉은 핑크, 거의 검은 핑크, 붉은 핑크 요렇게 했다가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솔방울, 작은 솔방울처럼 돼요. 모양이. 수정이. 요렇게 있다가 수꽃이 꽃가루가 막 날라와서 탁 수정이 이렇게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요게 조금 솔방울 모양으로 변해요. 지금 크기도 요 상태에서 모양이 거의 솔방울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콩알만한 솔방울처럼. 요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엄마 뱃속에 이제 태아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라는데 얼만큼 자랄까요? 흔히 보는 솔방울 크기죠. 그 자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우리가 사과나 이렇게 뭐 배처럼 1년 만에 열매가 성숙하는 것들은 보통 4월에 꽃이 핀다고 봤을 때, 그리고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제 사과를 따먹잖아요. 그럼 4, 5, 6, 7, 8, 9, 10?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 정도 꽃에서 완전히 우리가 성숙한 과일까지, 열매까지가 되기에 한 8개월 정도 걸리죠. 소나무는 얼마나 걸릴까요? 소나무는 그 다음에 익어요. 올 봄에 4월, 5월, 보통 5월 정도의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0월 가야지만 완전히 성숙한. 그래서 요 상태로 있다가, 요렇게 수분이 요 정도로 있다가요. 요거 파란, 요거는 여기 녹색으로 된 열매 보셨나요? 조그만데? 소나무 보면 녹색으로 된 조그만 열매 있죠? 그 상태로 올해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익기 시작해서 요 상태로 요게 이제 숫꽃이 요게 이제 4월 달 되면 요 상태로 이제 요게 녹색이었다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요게 이제 자라서 성숙한 이제 이렇게 다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씨가 다 날아가고 껍질만 이렇게 할머니처럼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남아요. 그때 요게 됐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져서 다시 양분이 돼서 다시 후손들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죠. 또 여기서 빠져나온 게 요게 요 씨가예요. 아까 구상나무에서 본 것처럼 실제 씨는 요거고 요 날개가 달려서 요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땅에 들어가서 다시 발화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줄기도 보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흔히 소나무 생각하면 연상하는 게 이거죠. 요거. 근데 요건 내가 볼 때는요, 얘는 우리 소나무를 찍어 놓은 게 아니고 저기 쟤예요. 수입한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 여기 보니까 여기 싹이 나왔거든요. 잎이. 보통 이제 이렇게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우리가 적송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금강송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어요. 강송은 강한 소나무라는 의미에서 앞에 누렇게 밀린다 그래갖고 금자를 붙여서 금강송. 그 금강산이 원산이 돼서 붙인 건 아니에요. 소나무는 원래서부터 동북아 삼국에는 많이 있는 나무라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건 동북아에서 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개씩 모여난다 그랬죠. 소나무 종류는 잣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나 이렇게 백송이나 이런 걸 보면 잎집이 두 개나 세 개나 다섯 개를 둘러서요. 물론 금성처럼 하나인 것도 있어요. 잎이 하나, 뾰족한 잎이. 근데 요거 우리 소나무는 보통 두 개를 잎집 하나가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그래서 두 개로 나. 그래서 이엽송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니기다 소나무나 백송처럼 걔네들은 세 개가 하나를 무대기로 나서 세 개를 싸고 있기 때문에 삼엽송. 근데 잣나무는 다섯 개죠. 다섯 개가 모여서 여기 다섯 개를 이렇게 모여 잎집이 싸고 있는데 잣나무는 그래서 다섯 개라 해서 오엽송이라고도 불러요. 이따 잣나무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소나무는 학명에 우리가 이제 학명이 있고 국명이 있고 향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지역을 나누면 돼요. 학명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자라는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 유럽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나무인데 나라마다 말이 다 틀리니까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학명은 처음에 라틴어로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이미. 근데 어느 나라도 편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근데 학명은 그래서 복잡해요. 뭐 영어랑 비슷하지만 라틴어니까 라틴어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요새는 근래는 공용어인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학명을 써요. 그리고 이제 각자 그 나라마다 또 쓰는 명칭이 있어요. 그건 국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나무, 잣나무, 무슨 나무 얘기한 건 국명이에요, 지금. 그건 한 나라가 통일해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국명은 단 하나예요. 그걸 정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이름,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래 식물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정명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조금 소단위로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걸 향명이라고 그래요. 향명은 굉장히 많아요. 같은 나무인데 지역마다 이름이 다 쓰는 게 틀린 거야. 그런 이제 향명이 또 있죠. 어쨌든 간에 국명을 봤을 때 이 소나무는 여기 잎집이에요. 누런 잎집.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모여놨죠. 요 소나무. 근데 요거를 소나무는 굉장히 이용하는 게 많았는데 우리 소나무 생식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특히 스님들이 솔잎을 요걸 생식을 해요. 요거를 빠갖고. 근데 요 잎집은 끈적끈적하고 맛이 없으니까 잎집은 떼어내고 그럼 요거만 따서 생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죠. 자, 그럼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무다? 아니다? 뭘까요? 맞다? 그게 만약에 한 20년 전에 대답했으면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 나무 중에 한 거의 40%를 차지했었어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참나무 종류가 지금 한 35% 정도 돼요. 걔가 이제 1순위 올라섰죠. 그래도 얘는 2순위예요.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왜 근데 바뀌었을까요? 순위가? 자, 우리 소나무 하면 보통 어떤 생각하죠? 아주 강한 나무로 생각하죠. 그 강한 나무로 생각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죠? 보통 보면 이렇게 바위 같은 데도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죠.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럴까요? 소나무? 생각보다 강한 나무 아니에요.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약해요. 나무들도 서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자리에서 사는데 그러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또 좋아하는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다툼이 생기죠. 근데 소나무와 참나무 종류가 대표적이에요. 좋아하는 장소가 거의 같아요. 산, 능선, 바람 잘 통하고 그건 어느 식물이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둘이 다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소나무는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참나무 훨씬 세요. 잘 싸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소나무는 햇볕을 엄청 좋아하는 극양수예요. 다 다른 나무도 다 나무를 다 좋아해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모든 나무가 햇볕을 좋아하는데 그늘에 음지에 잘 견디는 나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소나무는 햇볕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극양수. 꼭 햇빛이 있어야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참나무 종류는 음수라고도 부르는데 음수는 그늘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살아가는, 잘 참아내는 나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참나무 종류는 잘 참아요. 그래서 참아라 해서 참나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는 햇볕에서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우리 식물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천이 과정이라고도 흔히들 이제 천이는 들어봤죠. 자, 처음에 맨땅이야.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애가 누굴까요? 맨땅이 이렇게 거친 양분도 별로 없고 그냥 파놨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맨땅이야 진짜 흙만 있는. 거기에는 제일 먼저 들어온 애들이 선태나 이끼 종류 애들이. 그거는 아주 그냥 땅바닥에 거의 깔릴 듯한 그런 종류들이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이 이제 작은 풀 종류들이 이제 풀씨들이 막 나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풀밭이 쫙 펼치죠. 초원처럼. 거기에 또 들어와서 사는 애들이 뭘까요? 걔네들이 이제 관목, 작은 나무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죠. 그런 작은 나무들 틈 속에 같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애가 소나무 종류예요. 소나무는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햇빛이 많을 때. 그러다가 소나무가 자라면서 소나무 그늘에 가려서 관목들이 점점점 쇠퇴하고 그다음에 큰 키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섞여 살아요. 소나무 종류, 큰 키나무 종류.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참나무 종류들이 같이 섞여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나무 종류가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점 키를 키우면서 소나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지면 그때 소나무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햇빛을 가리니까. 그럼 소나무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소나무하고 참나무 종류들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죠. 그러면 소나무는 점점점 참나무에 밀려나기 시작해서 죽고 하다가 끝까지 그래도 밀려나다가 이제 절벽이나 바위 투성이 이제 참나무는 살으래도 살기 싫은 안 사는 그런 데까지 밀려나요. 근데 참나무는 강하지는 않지만 대신 굉장히 질긴 나무예요. 끈질긴 나무. 우리 민족성이랑 너무 닮아 있죠. 우리 민족도 강한 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약한 나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작고 아주 부강한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견뎌냈죠. 외침은 또 왜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외침은 몇 번 당했을 것 같아요? 나도 역사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크고 작은 외침을 다 계산하잖아요. 아까 5번 했죠? 아마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춘천만 해도 5번인가 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7번 빠지는 1000번이래나? 뭐 993회? 모르겠어요. 역사학자들한테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외침을 당했죠. 근데도 살아남았죠. 그만큼 끈질긴 민족이에요. 강하지는 않지만 끈질긴.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는 뭐 거의 10대 안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속성이 딱 소나무랑 닮았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소나무는 버릴 게 없었죠. 소나무 얘기 좀 길게 할게요. 소나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랑 같이 한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아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몸 바깥에다 뭘 걸죠?
그 금줄이라는 걸 걸죠. 새끼를 꼬아서 거기다가 끼죠. 아들이 태어나면 빨간 고추를 끼워놓고, 딸이 태어나면 숯을 끼워놓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건 솔잎은 꼭 같이 넣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소나무랑 접하죠. 근데 그 아기가 어디서 크죠? 자, 이제 집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소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로 진 집에 살았죠. 그랬다가 거기서 소나무를 활용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게 관에 모시죠. 그 관이 대부분이 소나무 관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소나무와 끝까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소나무는 그래서 이용도 많이 했죠. 자, 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하는 그 솔잎을 생식으로 썼지만 또 숫꽃이 막 날아간다 그랬죠. 그걸 송화가루라고 그랬죠. 그걸 모아서 송화가루를 모아서 다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먹었죠. 그다음에 뿌리가 뭉쳐난 것들이 있어요. 복령이라는. 그것도 이제 약재로 썼고, 또 소나무가 있어야지만 꼭 자라는 버섯이 있죠. 이게 송이버섯이죠. 송이버섯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햇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요, 저 한 40ｃm 정도 길이, 한 요 정도 두께로 길게 자란 거, 겉껍질을 벗겨놓고 그 속껍질을 먹었어요. 구황식물로. 그럼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먹었는데, 훑어 먹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송깃 냄새도 나고 해서 좋았죠. 근데 그걸 모아갖고 송깃떡이란 떡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삶에서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소나무는 약하다 그랬죠. 쌈만 못하는 게 아니고 병약해요. 병도 잘 걸려요. 잘 아시죠? 소나무 제선증병. 그거는 지금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춘천시에도 산림과에 아마 소나무 제선증과가 따로 있나? 그거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제선증병은 진짜 뭐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부를 정도로 심하죠. 그건 한번 지금 우리 코로나 퍼져나가듯이 그걸 방지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그래서 소나무는 함부로 반출을 못해요. 막 싣고 다니다가는 걸려요. 그 정도로 그 제선증병은 굉장히 심하죠. 그게 불과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988년도 그리고 우리 88 올림픽 그 시절에 일본에서 들어왔죠. 그게 처음에 들어온 데가 부산의 옆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금정산인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됐죠. 근데 초동 대처를 못했어요. 그런 바람에 퍼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소나무에다 이 예산 엄청 쓰고 있습니다.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하고 점점점 이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병약한 데다가 옛날에 왜 솔잎폭발이 송충이 잡으러 많이 다녔죠.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송충이를 아마 학교에서 숙제로 잡아오게 숙제도 내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송충이 많이 잡아다 학교도 냈어요. 그 솔잎폭발이라든지 굉장히 끊임없이 병이 있어요. 소나무. 그런데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죠. 온난화되면 소나무는 살기 힘들어져요. 얘는 좀 서늘하고 약간 추워야 되는데, 그러면 더우니까 여기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후세대들은 소나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뭐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런 건 방지할 수가 있지만, 기후 온난화되는 건 전 세계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어요. 저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소나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어떡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마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